어머님, 친정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오늘 음식 마무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대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어디서 꼼수를 부려? 당장 튀어와서 전이나 붙여. 7년이었습니다. 13번의 제사, 단 한 번의 거절도 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붙이며 이게 가족이지 스스로를 다독여온 시간이 그 7년이 단 한 통의 통화로 무너집니다. 친정엄마가 시술실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시댁에서는 전 붙이라는 카톡이 끊임없이 울려댑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가슴이 답답하시죠? 누구라도 그 새벽엔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무너지는 대신 핸들을 시댁 방향으로 꺾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차려진 제사상 앞에 서서 두 손으로 상다리를 잡습니다. 과연 7년을 참아온 그 손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시어머니의 본색은, 남편의 진짜 얼굴은 그날 거실에서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세 서지영입니다.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7년째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데이터와 증거로 기획안을 검증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내 감사팀에서 3년간 근무하며 자료 정리와 녹취 분석, 증거 보존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결혼 생활 7년 동안에는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친정엄마가 새벽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그날 시어머니에게 들은 한마디가 7년간 쌓아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 이야기로 전하고 싶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할아버지 기재사 장보기 목록과 회사 분기 보고서 초안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머그잔에 따른 커피가 벌써 2잔째였습니다. 손목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을 울릴 때마다 어깨가 한 번씩 움찔거렸죠. 또 그 종이만 보고 있어. 남편 박준호가 침실 문을 열고 나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큰 집 작은 집 다 모인다잖아. 빠뜨리면 안 되는 거 많아. 저는 목록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적당히 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지. 박준호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적당히가 어디 있어. 작년에 약과 빠뜨렸다고 한 달 내내 들으셨는데. 그거야 한번 그런 거고. 박준호가 다시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머그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가방을 들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마트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카트 2대를 끌고 매장 안을 돌았습니다. 동태포 5팩, 굴비 1두름, 산적용 소고기 2근, 약과 3봉지, 한과 2상자. 계산대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한번 쳐다봤어요. 손님, 결제 금액 38만 원입니다. 직원이 영수증을 길게 뽑아 건넸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꽂았어요. 영수증을 받아 가방 안주머니에 넣다가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복순이 단 한 번도 이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보태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어요. 그 생각을 누르며 카트를 차에 옮겨 실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팀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보고서 화면을 띄우고 발표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오니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강복순의 카톡이었습니다. 올해는 큰 집 작은 집 다 우리 집으로 모이기로 했으니까 음식 2배로 준비해와. 화면을 보고 저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등을 기댔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는데 또 진동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시누이 박미경이었습니다. 올케, 내일 우리 애들 데리고 갈 거니까
잡채는 좀 넉넉히 해놔줘. 사무직은 시간 여유 있잖아.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고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무직은 시간 여유라는 7글자가 머릿속에서 한참 동안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리고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엄마, 식사하셨어? 먹었지. 너는 밥 잘 챙겨 먹고 다니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발음이 어딘가 흐릿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다. 요즘 머리 한쪽이 자주 띵해서 그래.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띵해. 언제부터?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바꿔 잡았어요. 그게 뭐 별거냐? 나이 들면 다 그래. 괜히 너 걱정시키려고 한 말 아니다. 엄마, 병원은 가봤어. 시댁일이나 잘 챙겨라. 끊자. 어머니가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이 까맣게 변할 때까지 손에 쥐고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팀장이 회의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묵직함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야근을 마치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시계는 밤 9시를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 강복순이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왔냐? 강복순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외투를 벗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양파망을 풀어 도마 앞에 앉으니 눈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죠.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에 와도 핸드폰만 본다더라. 강복순이 텔레비전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양파 껍질을 벗기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같은 며느리가 있어. 자기 어머니 일이라면 새벽부터 달려가면서 시댁 일은 슬슬 피하고 양파 다듬고 마늘도 까놓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도마 위로 양파 한 알이 굴렀습니다. 2시간 동안 양파만 까는 사이 거실 텔레비전 채널은 3번 바뀌었습니다. 강복수는 단 한 번도 부엌 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에서 기름 냄새와 양파 냄새가 섞여 올라왔어요. 박준호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박준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왔어. 저는 외투를 옷걸이에 걸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또 뭘 하셔? 양파만 까다 왔어. 그냥 좀 맞춰드리지 뭘 그래. 박준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맞춰드린 게 7년이야. 또 시작이네. 피곤하니까 그만하자. 박준호가 이불을 끌어당기며 등을 돌렸어요.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었습니다.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밑이 거뭇하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얼굴이라기엔 어딘가 더 늙어 보였죠. 저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 김선아와 마주쳤어요. 김선아가 거울 앞에서 립밤을 바르다가 저를 보더니 손을 멈췄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진짜 너무 안 좋아 보여. 시집살이 그러다 너 죽겠다. 김선아가 농담처럼 던지듯이 말했어요. 괜찮아. 안 괜찮아 보여. 거울 좀 봐봐. 김선아가 제 어깨를 툭 치고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잠시 더 서 있었어요. 7년 전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 거울 속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녁 7시쯤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 신우이 박미경이 보였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박미경이 종이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올케, 나 잠깐만 있다 갈게. 형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우리 애들 학원 끝나고 잠깐만 봐줘. 2시간이면 돼. 박미경이 신발을 벗으며 가볍게 말했어요. 내일이요. 저 회사 가야 하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올케는 회사 일찍 끝난다며. 박미경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게 애들 학원 앞으로만 와주면 돼. 어차피 우리 동네랑 가깝잖아. 저는 거실 입구에 서서 박미경을 바라봤어요. 거절의 말이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미경이 종이 가방에서 과일을 꺼내 식탁에 올려놓고 30분 만에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거실에 박미경이 앉았던 자리가 그대로 움푹 들어가 있었죠. 밤 12시가 지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박준호의 코 고는 소리가 옆에서 들려왔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다 점심때 친정 엄마와 통화한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눌했던 발음, 머리가 띵하다는 말, 괜찮다는 말 뒤에 숨어있던 어머니의 목소리. 저는 휴대폰을 들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누나, 이 시간에. 엄마 요즘 어때? 왜 갑자기? 오늘 통화했는데 발음이 좀 이상하더라. 수화기 너머에서 동생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도 알잖아. 엄마 평생 자기 아픈 거 절대 말 안 하시는 거. 동생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지. 솔직히 나도 좀 신경 쓰여. 며칠 전에 가봤는데 자꾸 머리를 짚으시더라고. 많이. 그게 자주. 동생이 잠깐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모시고 병원 가볼까봐. 누나한테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가봐. 가서 꼭 사진도 찍어보라고 해. 알았어. 누나도 좀 자.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올려놓은 채 천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어눌했던 발음이 귀 옆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새벽 4시 17분이었습니다. 휴대폰 진동 소리에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어요. 화면에 동생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려서 통화 버튼을 2번 만에 눌렀죠. 누나. 동생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어. 저는 이불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뭐? 119 부르고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같이 가는 중이야. 누나 빨리 와. 의식은 있어. 흐릿하셔. 말씀을 못 하셔. 수화기 너머에서 사이렌 소리가 길게 들려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 옆에 발을 디뎠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죠. 준호야. 준호야 일어나봐. 저는 옆에서 자고 있던 박준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왜? 몇 시야? 박준호가 눈을 반쯤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대. 응급실 가야 해. 누구? 우리 엄마. 친정엄마. 박준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러더니 다시 베개에 머리를 묻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일단 너 먼저 가봐. 같이 가자. 나는 출근 준비해야 하니까. 끝나고 들를게. 박준호가 이불을 다시 끌어당겼어요.
저는 그 등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입을 때려다가 그냥 옷장 문을 열었어요. 지금 이 사람과 입씨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스웨터 하나를 머리부터 뒤집어 쓰고 청바지를 끌어올린 채 차키를 들고 현관을 뛰쳐나갔죠.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섰을 때 시계는 4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신호 대기에 걸린 사이 저는 갓길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웠어요. 시댁에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기제사 당일이었으니까요. 손가락이 떨려서 시어머니 강복순의 이름을 2번 만에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복순의 목소리가 짧게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저예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머님, 친정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이래요. 지금 응급실 가는 길이에요. 저는 한 번에 다 말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 박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 동안 어머니가 많이 놀랐겠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실 거라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강복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어요. 오늘 큰집 식구들 오시기 전에 음식 마무리는 못 갈 것 같아요. 어디서 꼼수를 부려. 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친정은 동생도 있고 너 아니어도 돌볼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오늘이야? 어머님, 당장 튀어와서 전이나 붙여. 강복순이 그렇게 외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끊긴 통화 시간이 1분 47초로 떠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빨간 점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자동 녹음. 이 휴대폰은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채로 운전대에 이마를 한참 동안 댔습니다. 숨이 가팠어요. 시동을 다시 걸 때까지 한 5분쯤 걸렸을 거예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동생이 보호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누나, 엄마는 안에 계셔. 산소 마스크 끼고. 저는 동생을 따라 침상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흰 시트 위에 누워 계셨어요. 입에 마스크를 끼고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침상 옆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왔어.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손을 잡으니 손끝이 차가웠어요. 의사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큰딸이에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들어오셨어요. 막힌 혈관, 뚫는 시술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릴게요. 의사가 종이를 내밀었어요.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그때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시어머니 강복순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무음 버튼을 눌렀어요. 서명을 마치자마자 다시 진동이 울렸죠. 이번에는 신우이 박미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응급실 복도로 나가 작게 받았어요. 옳게. 형님, 엄마 진짜 화나셨어. 친정엄마 의식은 있다며. 박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형님, 지금 시술 들어가요. 어차피 의사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왜 유난이야. 형님, 지금 큰집 어른들 다 와 계신데 며느리가 없으면 엄마 체면이 뭐가 되냐. 수화기 너머에서 강복순의 외치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어요. 미경아, 그년 받고 당장 안 와. 형님, 끊을게요.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어요. 어머니가 시술실로 들어가는 침상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침상 모서리를 잠깐 잡았다 놓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시트 안에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자마자 다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박준호였습니다. 카톡이 한 줄 와 있었죠. 엄마가 너무 화나셔서 혈압 오르셨대. 잠깐이라도 들렀다가 어차피 시술 끝나려면 시간 걸리잖아. 저는 그 글자를 한자 한자 읽었어요. 입안에서 짠맛이 났습니다. 누나, 형부 뭐래? 옆에 앉은 동생이 물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동생 쪽으로 돌렸습니다. 동생이 눈을 좁히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누나. 동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왜? 이게 사람이야. 동생이 휴대폰을 저에게 도로 밀며 말했어요. 왜 이래 갑자기? 누나, 진짜로 묻는 거야. 누나 인생 진짜 이렇게 살 거야. 저는 동생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동생이 누나에게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준상아, 엄마 지금 시술 들어가셨어. 누나는 여기 있어야지. 어디를 가? 알아. 매형은 잠도 더 잘 거잖아. 누나는 가서 전 부치고. 동생이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동생의 어깨를 한번 다독였어요. 손바닥에 동생의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2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시술실 앞 전광판에 어머니 이름이 떠 있다가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회복실 이동. 간호사가 나와 보호자를 불렀어요. 환자분 시술 잘 끝나셨어요. 회복실에서 1시간 정도 안정 취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손바닥 아래 유리가 차가웠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가 붉었고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에 가까이 다가가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똑바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그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끝낼 거야. 저는 거울 속 여자에게 말했어요. 오늘 끝낼 거야. 세면대 물을 잠그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대기실로 가서 동생 옆에 앉았어요. 준상아. 왜 누나? 엄마 깨어나시면 1시간만 좀 봐줘. 나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어디? 시댁. 동생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누나. 걱정 마. 전 붙이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끝내러 가는 거야. 저는 동생의 어깨를 한번 잡고 일어섰어요. 동생이 입을 다문 채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변호사 일을 하는 대학 친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친구가 받았어요. 지영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오늘 시댁에서 끝낼 거야. 뭘? 결혼. 수화기 너머에서 친구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각오는 됐어. 됐어. 녹취 앱 켜놔. 통화 자동 녹음 말고 따로. 휴대폰 카메라는 가슴 주머니에 비스듬히 꽂아둬. 영상은 무조건 길게 남겨. 알았어. 지영아. 응. 무조건 너 안전이 먼저야. 손 올라오면 일단 피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거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고 핸들을 시댁 방향으로 꺾었어요. 새벽에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섰던 그 길을 이번에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시댁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을 때 시계는 오전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슴 주머니에 휴대폰을 비스듬히 꽂고 녹음 앱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문을 닫고 시댁 현관 앞에 섰어요. 도어록을 누르고 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거실에는 큰 집 작은 집 친척들이 열댓 명 둘러앉아 있었어요. 부엌 쪽에서는 작은 집 막내 동서가 혼자 프라이팬 앞에 서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왔네. 소파에서 강복순이 벌떡 일어나며 저를 향해 두 손을 벌렸습니다. 방금까지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친정엄마 걱정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그래도 의리 있게 와줘서 고맙다. 강복순이 친척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한껏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가 다르네. 큰집 큰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했어요. 아유, 효부지 효부야. 옆에 앉은 친척 어른 한 분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클리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옳게, 그게 뭐야? 소파에서 귤을 까먹고 있던 시누이 박미경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잡채부터 해. 우리 애들 배고프대. 박미경이 손짓을 했어요. 저는 그 손짓을 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클리어 파일을 탁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식탁 쪽으로 쏠렸습니다. 옳게. 박미경이 다시 불렀어요. 형님, 잠깐만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벽 통화 녹음 파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음량을 끝까지 올렸어요. 거실 한가운데에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꼼수를 부려. 강복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친정은 동생도 있고 너 아니어도 돌볼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오늘이야. 당장 튀어와서 전이나 부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큰집 큰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던 떡이 접시에 툭 떨어졌어요. 박미경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멈췄습니다. 강복순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큰집 큰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새벽 통화예요. 저는 친척 어른들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친정엄마가 새벽 4시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 가는 길에 어머님께 전화드린 거예요. 거실에 두 번째 침묵이 깔렸습니다. 지영아. 큰집 큰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네. 어머니는 어떠시냐? 방금 시술 마치고 회복실에 계세요. 저는 클리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을 꺼내 큰집 큰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냐? 7년치 카드 명세서예요. 뭐? 제사 장보기, 명절 음식 재료비, 시댁 김장 재료비. 7년 동안 한 번도 보태주신 적 없어요. 큰집 큰어머니가 종이를 받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종이를 꺼냈어요. 이건 카톡 캡처예요. 올해는 큰 집 작은 집 다 우리 집으로 모이기로 했으니까 음식 2배로 준비해와. 저는 화면을 친척들 쪽으로 보여줬습니다. 옳게, 내일 우리 애들 데리고 갈 거니까 잡채는 좀 넉넉히 해놔줘. 사무직은 시간 여유 있잖아. 박미경의 카톡 캡처를 보여줬어요. 박미경이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인연이. 강복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인연이 어디서 시집 식구들을 망신 줘. 어머님. 저는 똑바로 강복순을 봤습니다. 이거 망신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려드리는 거예요. 닥쳐. 강복순이 거실을 가로질러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이냐고. 어머님, 한 발 더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가슴 주머니에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요. 강복순이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박미경이 달려들었어요. 옳게, 너 미쳤어. 박미경이 제 어깨를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휘청했어요. 저는 곧바로 자세를 잡고 박미경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나 7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오늘은 잡아요. 저는 박미경의 손목을 그대로 들어 올려 옆으로 밀어냈어요. 박미경이 균형을 잃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박미경이 저를 똑바로 보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도 박미경의 눈을 처음으로 정면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옳게 너. 형님, 사무직은 시간 여유 있다고 하셨죠. 오늘은 시간 안 내드려요. 저는 박미경의 손목을 놓고 거실 가운데에 차려진 제사상 쪽으로 걸어갔어요. 산적과 굴비, 약과와 한과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 마트에서 38만 원에 사온 그 재료들이었어요. 저는 상다리 양쪽을 두 손으로 단단히 잡았습니다. 지영아, 안 돼. 큰집 큰어머니가 일어서며 외쳤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큰집 큰어머니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상을 들어 올렸어요. 허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상이 거실 마룻바닥에 그대로 엎어졌어요. 굴비가 한번 튕겨 올라 친척 어른들의 발치까지 굴러갔습니다. 약과가 깨지고 산적꼬치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간장 종지가 깨지면서 마룻바닥에 검은 얼룩이 번졌습니다. 아! 강복순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년아, 이년이 우리 집안을 망쳐. 강복순이 마룻바닥을 두드리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망친 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엎어진 상 옆에 서서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시아버지 박만수가 뛰쳐나왔습니다. 손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만수의 얼굴 정면에 들이댔습니다. 아버님, 비켜. 지금부터 모든 폭행은 증거로 남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박만수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형님, 손 내려요. 큰집 큰아버지가 박만수의 팔을 잡았어요. 이건 알아. 내려놔, 만수야. 지금 내리라고. 큰집 큰아버지가 박만수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끌어내렸습니다. 박만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노려봤어요. 저는 카메라를 그 얼굴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준호한테 전화해. 준호한테 전화하라고. 강복순이 마룻바닥에 앉아 통곡하며 외쳤어요. 저는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가 쑥 빠졌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였습니다. 반지를 엎어진 상위 굴비 옆에 떨어뜨렸어요. 금속이 도자기에 부딪히는 짧은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강복순을 내려다봤어요. 이년아, 7년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한 번도 안 주신 게 뭔지 아세요? 고맙다는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강복순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부엌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프라이팬 앞에 작은 집 막내 동서가 굳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뒤집개가 들려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막내 동서가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입가에 아주 미세한 안도의 표정이 번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등 뒤에서 강복순의 통곡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동네 사람들 다 부르자. 며느리가 시집을 망쳤다고. 복순아, 그만해. 큰집 큰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님, 인연이 지금 우리 집안을. 그만하라고. 지금 입 닫아. 큰집 큰어머니가 처음으로 강복순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저는 신발끈을 묶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강복순은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박만수는 소파 옆에 굳은 자세로 서 있었으며 박미경은 손목을 감싸쥔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의 막내 동서만이 저와 눈을 한 번 더 맞췄어요. 어머님, 큰어머님. 저는 큰집 큰어머니 쪽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가라, 지영아. 큰집 큰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났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데 가슴 주머니에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했습니다. 박준호, 박미경, 강복순 순서로 화면이 깜빡였어요. 저는 진동을 끄지 않은 채 그대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시댁 골목이 멀어지는 것을 봤어요. 입꼬리가 아주 살짝 위로 올라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짓는 표정이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신호대기에 걸렸을 때 저는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손바닥에 아직 상다리의 무게가 남아 있었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엑셀을 밟았어요. 병원 중환자실 옆 보호자 대기실 의자에 앉자마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 시댁에서 벌어진 일이 머릿속에서 영화 한 장면처럼 흘러갔습니다. 상이 엎어지던 소리, 강복순의 통곡, 박만수의 멈춰선 손. 그 모든 장면이 비현실적으로 멀게 느껴지는데도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괜찮아. 옆에 앉은 동생이 종이컵에 따른 물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저는 물컵을 받으며 물었어요. 방금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신대. 의식 거의 돌아오셨어. 다행이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누나, 시댁은? 끝냈어. 어떻게? 녹음 틀어드리고 카드 명세서 보여드리고 상 없고 반지 빼놓고 나왔어. 동생이 들고 있던 종이컵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누나, 왜? 잘했어. 동생이 짧게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어깨에 잠깐 머리를 기댔어요. 어깨가 떨리는 것이 동생에게 그대로 전해졌을 거예요. 2시간쯤 지났을 무렵 보호자 대기실 입구에 박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와이셔츠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어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너 미쳤어. 박준호가 저를 보자마자 외쳤어요. 친척들 앞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박준호가 제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준호 형님. 동생이 일어서며 박준호와 저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처남 비켜. 여기 병원이에요. 형님. 엄마 지금 혈압 오르셔서 동네 의원 다녀오셨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박준호가 동생을 옆으로 밀어내고 다시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준호야. 왜? 우리 엄마는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어. 내 엄마는 동네 의원에 다녀오셨고. 박준호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얘기잖아. 뭐가 달라? 너 친척들 앞에서 우리 엄마 망신 줬잖아. 준호야. 저는 박준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엄마 살아계신지부터 묻는 게 먼저 아니야. 박준호의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방금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 의식 돌아오셨어. 그래. 다행이네. 박준호가 그 말만 하고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저는 그 옆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행이네라는 그 5글자가 너무 가벼웠어요. 저는 더 이상 박준호와 같은 의자에 앉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쯤 박준호가 회사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일 다시 올게. 박준호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동생이 박준호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나, 왜? 매형은 진짜 끝까지 매형이네. 준상아, 왜?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잖아. 동생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누나, 엄마 모실 사람은 이제 너랑 나밖에 없어. 알아. 누나 결정 내가 다 따를게. 누나 가는 길로 갈게. 동생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7년간 외면해온 친정의 빈자리를 그제야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혼자 두 아이를 키우셨던 시간들, 명절마다 시댁부터 가느라 친정에 못 가던 날들, 어머니가 전화로 괜찮다고만 하시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 9시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올케님, 저예요.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막내 동서요. 작은 집 막내 동서. 저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형님, 올케님, 지금 통화 괜찮아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친척들 다 가시고 나서요. 어머님이 신우 형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당장 변호사 알아봐. 며느리가 시댁에서 행패 부린 거 명예훼손으로 걸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바꿔 잡았어요. 형님, 이거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괜찮으세요? 올케님. 네. 저도 오늘 부엌에서 다 봤어요. 7년 동안 올케님이 저렇게 사신 거 다 봤어요. 막내 동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 사실 시집 온 지 3년인데요. 어머님 보면서 매일 이 집 못 견디겠다 했어요. 형님, 올케님이 오늘 그렇게 안 했으면 저도 못 견뎠을 거예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시댁에서 또 무슨 얘기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전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마지막으로 막내 동서와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서지영 팀장.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어제 새벽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일주일 연차 좀 쓰겠습니다. 많이 놀랐겠다. 일주일 가지고 되겠어. 일단 일주일이요. 알았어.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전화를 끊자마자 회사 법무팀 동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믿을 만한 이혼 전문 변호사 한 분 추천 부탁한다고. 10분 만에 답이 왔습니다. 한지원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번호. 오전 11시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서지영 씨 되시죠?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한지원 변호사가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내왔어요. 저는 잠깐 손을 데우고 가방에서 클리어 파일을 꺼냈습니다. 7년치 자료예요. 천천히 보여주세요. 한지원 변호사가 종이를 한 장 한 장 받아들었어요. 카드 명세서, 카톡 캡처, 명절마다 일한 시간을 기록한 가계부, 새벽 통화 녹음 파일. 변호사가 종이를 넘기는 손길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서지영 씨. 네. 7년 동안 이걸 다 모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버리지 못한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카드 명세서는 가계부에 끼워뒀고 카톡은 일할 때 일정 확인하느라 캡처해뒀고 가계부는 그냥 제 습관이었어요. 이게 다 증거가 됩니다. 네. 통화 녹음도 들어볼게요. 한지원 변호사가 휴대폰을 받아 새벽 통화 녹음을 재생했어요. 강복순에 당장 튀어와서
전이나 붙여라는 음성이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변호사의 입꼬리가 잠시 굳었어요. 서지영 씨, 네. 이혼 사유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어머님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가사노동 강요에 대해 정신적인 부분으로 따로 청구하실 수도 있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상 조정 신청 후 첫 기일까지 두세 달 정도는 잡으셔야 해요. 두세 달이요. 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에요. 저는 변호사의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이 사람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료를 한 장 한 장 진지하게 봐준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님, 네. 이거 다 끝내면 저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묻고 나서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놀라웠어요. 한지원 변호사가 종이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서지영 씨, 이미 살고 계세요. 여기 오신 게 시작이 아니라 어제 시댁에서 상 엎으신 그 순간부터 사신 거예요. 저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잔이 따뜻했습니다. 오후 1시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미경의 카톡이었습니다. 옳게, 어제는 다들 흥분해서 그런 거야. 우리 한번 만나서 풀자. 어머님도 사실은 마음이 약하셔. 저는 그 메시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어제 거실에서 제 어깨를 두 손으로 밀어내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해서 한지원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송했어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침대에 비스듬히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처져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엄마, 지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눌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왼손으로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셨어요. 지영아. 응, 너. 어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댁 가지 마라.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엄마가 잘못 가르쳤다. 여자가 참는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더라. 평생 여자가 참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던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가르침을 뒤집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댔어요. 7년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괜찮다. 우리 딸, 괜찮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셨어요. 같은 시각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은 채 화면만 슬쩍 봤어요. 모르는 번호로 영상이 한 개 와 있었습니다. 지영 씨 옆집인데요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였어요. 영상을 누르자 우리 집 현관 복도가 흔들리며 잡혔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박준호의 옆모습, 그 뒤에 서 있는 강복순. 두 사람이 우리 집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한 번 더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신 것을 확인하고 병실 복도로 나왔어요. 한지원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네, 서지영 씨. 방금 옆집 아주머니가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무슨 영상이요? 제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영상이요. 수화기 너머에서 한지원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서지영 씨, 네.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단계 잡읍시다. 네, 변호사님. 저는 전화를 끊고
병실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복도 끝 자판기에서 종이컵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집 현관 앞에 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했어요. 숫자 6자리를 2번 눌러 확인하고 잠금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천장 모서리와 안방 입구 책장 위에 작은 가정용 카메라 2대를 설치했어요. 설치 기사 아저씨가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집 비울 일이 많아서요. 그럼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두세요. 기사 아저씨가 짐을 챙겨 나가셨어요. 저는 거실 가운데에 서서 카메라가 잡는 각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0시 정각에 한지원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서지영 씨,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영상이요.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한지원 변호사가 영상을 2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서지영 씨, 네. 좀 안 좋은 소식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남편분 단독으로는 주거침입 적용이 어렵습니다. 부부 공동주거지라서요. 그럼 어머님은요? 시어머님은 다릅니다. 동행해서 들어가셨고 폐물함을 뒤지신 부분이 영상에 잡혀요. 한지원 변호사가 화면을 정지시켜 가리켰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복순이 안방 화장대 서랍을 열고 있는 장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건 가능합니다. 주거 침입하고 폐물 가져가셨는지 확인해서 시도하다 그친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요. 오늘 오후에 같이 경찰서 가시죠. 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그 말이 입안에서 묘하게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한지원 변호사와 함께 동네 경찰서에 갔어요. 민원실에서 형사과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이세요? 고소장 접수하러 왔습니다. 한지원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형사 앞에 내밀었어요. 형사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영상을 휴대폰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지영 씨. 네. 피고소인이 시어머니 되시는 거예요. 네. 형사가 잠깐 한지원 변호사를 봤다가 다시 저를 봤어요. 각오하셨죠? 네. 한번 시작하면 중간에 못 빼요. 안 뺍니다. 저는 형사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형사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녁 7시쯤 막내 동서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올케님, 어머님이 동네 부녀회장님한테 전화 돌리시는 중이에요. 뭐라고요? 지영이가 정신병 걸렸다. 정신과 입원시켜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손바닥으로 이마를 한번 짚었습니다. 형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올케님, 또 뭐 들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답장을 보내고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정신병자. 그 단어가 머릿속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올케님.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큰집 둘째 며느리예요. 지난번 제사 때 부엌 옆에 있었던 사람. 형님, 안녕하세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올케님, 막내 동서한테 번호 받았어요. 통화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 그동안 어머님한테 시집살이 카톡 오면 다 캡처해뒀거든요. 그거 보내드려도 될까요? 형님, 저도 그 변호사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우리 시어머니랑 별개로요. 친정 시집살이로요. 큰집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형님, 변호사님 번호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저도 형님 덕분에 힘 얻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지원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30분 만에 답이 왔습니다. 이게 도미노입니다. 한 분이 움직이면 묶여있던 분들이 같이 풀려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큰집 큰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영아, 큰어미다.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큰어머니, 잘 지내냐? 네, 어머니. 그날 일은 죄송합니다. 지영아, 네. 그날 일은 우리도 다 봤다. 큰집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어머니, 복순이가 잘못한 거다. 어른들끼리도 이번엔 복순이 편 안 든다.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7년 동안 너무 많이 모른 척 했다. 미안하다, 지영아. 어머니는 좀 어떠시냐? 오른쪽 편마비가 좀 남으셨는데 인지는 거의 다 돌아오셨어요. 다행이다. 우리 형님 복도 많으시지. 너 같은 딸 두셔서.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시댁 친척 어른들이 그날 거실에서 보였던 침묵의 의미를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침묵은 동조가 아니라 충격이었어요. 사흘 뒤 어머니의 담당 의사가 회진을 마치고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보호자분, 네. 어머님 다음 주에 재활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어요. 오른쪽이 좀 남긴 했지만 인지는 거의 정상이세요. 정말이요. 네. 이 정도 회복이면 빠른 편입니다. 저는 의사 앞에서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복도로 나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상아. 왜 누나? 엄마 다음 주에 재활병원 옮기시기로 했어. 인지 거의 다 돌아오셨대. 진짜야. 진짜야. 수화기 너머에서 동생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누나. 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동생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동생과 함께 숨을 골랐습니다. 이틀 뒤 점심시간에 어머니 병실에서 죽을 떠먹여 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벌리시고 한 숟갈씩 받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올케 박미경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일어났어요.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지금 화병으로 쓰러지셨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박미경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형님, 여기 환자들 계세요. 내가 우리 엄마 그렇게 만들고 어떻게 환자 핑계를 대? 형님, 당장 시댁으로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어머님이 정신과까지 가셨다고. 옆 침대 보호자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기 환자들 있는 데서 뭐 하세요? 끼어들지 마요. 박미경이 그 아주머니를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대로 간호사실로 뛰어갔어요. 형님, 나가세요. 못 나가. 박미경이 침대 옆까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이불을 끌어올리시며 몸을 움츠리셨어요. 저는 어머니 침대 앞에 막아섰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시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인연이 시집 아주 무서운 줄 모르고. 병실 문이 열리며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잠시 나가시죠. 내가 왜 나가? 환자분들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보안요원 1명이 박미경의 팔을 잡았어요. 놓으라고. 나가시죠. 박미경이 보안요원의 팔을 뿌리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내가 넘어졌어. 이 사람이 나 밀쳤어. 박미경이 바닥에 앉아 다리를 잡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형님, CCTV 다 있어요. 저는 천장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뭐? 병원 복도에 CCTV 다 있어요. 형님 혼자 주저앉으신 거 다 찍혔어요. 박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보안 요원이 박미경을 일으켜 세워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엄마.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엄마. 엄마 안정 취하셔야 하는데. 지영아. 응. 너 잘하고 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손에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검사 결과보다 든든했습니다. 저녁에 한지원 변호사에게 병실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가 곧바로 병원 행정실에 협조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밤 10시쯤 박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엄마 모르게 나 혼자 갈게. 저는 한지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남편이 만나자고 하는데요. 혼자 가신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 만나시는 건 괜찮은데 제가 입회할게요. 카페에서 동의받고 녹음하는 조건으로요. 네, 변호사님. 저는 박준호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강남역 카페 토요일 오후 2시. 변호사님 동석하실 거야. 답장이 5분 만에 왔습니다. 알았어. 너 혼자 보는 거지. 저는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어요. 너 혼자 보는 거지라는 그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50분 카페 입구에 도착했어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창가 자리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 흘끔거리는 시선이 제 쪽으로 닿았어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한눈에 알았습니다. 강복순이었어요. 저는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한지원 변호사가 이미 안쪽 테이블에 앉아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어요. 박준호도 작은 꽃다발을 옆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7년 결혼 생활에서 박준호가 꽃을 든 것을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저는 한지원 변호사 옆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식탁 가운데에 올려놨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창가 쪽으로 시선을 한번 보내고 다시 박준호에게 눈을 맞췄습니다. 박준호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은 채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쓴 강복순이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강복순이 앉은 테이블 옆에 섰어요. 강복순이 마스크 위로 눈만 내놓은 채 저를 외면했습니다. 어머님, 저쪽 자리로 같이 가세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혼자 들으시는 것보다 같은 테이블에서 들으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강복순의 손이 컵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내가 왜 거길 가? 제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어머님 보고 있었어요. 오늘 자리에서 어머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변호사님 앞에서 다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강복순이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의자를 끌고 일어나 모자를 한 번 더 눌렀으며 제 뒤를 따라왔어요. 박준호가 강복순을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엄마, 약속 다르잖아. 박준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강복순은 박준호 옆자리에 천천히 앉으며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한지원 변호사가 자리를 권하고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녹음동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서지영 씨, 동의하시죠? 네. 박준호 씨, 동의하시죠? 네. 강복순 씨, 동의하시죠? 강복순이 잠시 멈칫했어요. 내가 왜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 안 하시면 자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어머님 선택이세요. 한지원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강복순이 박준호 쪽을 한번 보더니 한참 만에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녹음 들어갑니다. 녹음기에 빨간 점이 켜졌어요. 강복순이 그 빨간 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지영아. 박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옛날 분이라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거지. 진짜 나쁜 뜻은 없었어. 저는 박준호의 얼굴을 가만히 봤어요. 준호야. 왜? 그 말 7년 동안 몇 번 들은 줄 알아? 양파 까다 들었고, 명절 새벽에 들었고, 김장철에 들었어. 너 그때마다 똑같은 말 했어. 그건 엄마가 옛날 분이라. 엄마가 표현이 거칠어서, 엄마가 사실은 마음이 약해서. 박준호가 입을 다물었어요. 강복순이 옆에서 갑자기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강복순이 의자를 뒤로 빼며 무릎을 꿇으려고 몸을 숙였어요. 어머님, 저는 손을 뻗어 강복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릎 꿇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여기 카페예요. 사람들 보고 있어요. 저는 강복순의 무릎이 바닥에 닿기 전에 팔을 위로 받쳐 올렸어요. 강복순이 잠깐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강복순의 눈빛이 한번 바뀌는 것을 봤어요. 당황해서 분노로 넘어가는 그 짧은 변화를. 2년이. 강복순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네. 2년이 어디서 시어미한테 손을. 그 목소리가 녹음기에 정확히 담겼습니다. 박준호가 옆에서 강복순의 옆 얼굴을 봤어요. 박준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7년 동안 박준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강복순의 얼굴이었어요.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같은 거리에서 다른 방향이 아닌 옆방향에서 본 그 얼굴. 엄마. 박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강복순을 불렀어요. 왜? 엄마 방금 뭐라 그랬어? 엄마 방금 지영이한테 뭐라고 그랬냐고. 박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강복순이 박준호를 봤다가 곧장 마스크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내가 뭐? 엄마. 이 자리는 엄마가 잘못 왔다. 가자, 준호야. 강복순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강복순 어머님. 한지원 변호사가 앉은 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그 발언까지 다 녹음됐고요. 오늘 자리는 두 분이 합의하신 자리니까 가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될 거예요. 뭐? 앞으로 서지영 씨한테 직접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찾아오셔도 안 됩니다. 강복순이 입을 한번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박준호가 강복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자. 준호야, 너는 안 가. 엄마, 먼저 가. 박준호가 처음으로 강복순의 팔에서 자기 손을 뺐어요. 강복순이 박준호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먼저 가 엄마. 강복순이 입꼬리를 떨더니 카페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박준호가 한참 동안 그 닫힌 문을 봤습니다. 지영아. 박준호가 저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아. 시간을 좀 줘. 저는 박준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준호야. 응. 그 시간이 7년이었어. 7년이 안 보였던 게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야. 박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한지원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님,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박준호가 무릎 위에 놓아둔 꽃다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꽃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카페를 나왔어요. 열흘 뒤 한지원 변호사 사무실에 시댁 측 변호사가 보낸 답변서가 도착했어요. 서지영 씨, 답변서 왔습니다. 뭐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며느리의 일방적인 행패였으며 시어머니는 평소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짧게 웃었어요. 친딸처럼이요. 네, 친딸처럼이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한지원 변호사가 답변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왜요? 이 답변서는 우리가 가진 증거랑 정면으로 충돌해요. 친딸이라면 새벽에 친정엄마 쓰러진 며느리한테 전이나 붙이라고 안 하죠. 법정에서 그쪽 신빙성이 깨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시기 회사에서는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 팀장. 네, 팀장님. 사정 들었어.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야? 일 안 빠지고 있잖아. 네. 한동안은 재택 근무하고 유연 근무로 잡아. 출근 어려운 날은 그냥 바로 통보만 해. 팀장님, 고생했어, 서 팀장. 팀장이 짧게 그 말만 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책상 앞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와 처음 들은 가장 따뜻한 한마디였어요. 점심시간에 김선아가 도시락을 들고 제 자리로 왔어요. 아, 왜? 오늘부터 점심 매일 같이 먹는 거다. 뭐야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나는 내가 진작에 터졌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김선아가 도시락 뚜껑을 열며 말했어요. 선아야. 왜? 고마워. 고마워는 무슨. 너 회사에서 뒷얘기 도는 건 내가 다 막을 거야. 누가 입 놀리면 다 들이받을 거니까 걱정 마. 저는 김선아의 도시락 뚜껑 위에 얹힌 콩자반을 한 젓가락 집었어요.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짠맛이 이상하게 마음을 풀어줬어요. 며칠 뒤 큰집 둘째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올케님, 시댁에서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시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처음으로 화내셨대요.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너무 심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 쓰러진 날 어떻게 그런 말을 했냐? 나도 부끄러워서 동네를 못 다니겠다. 어머님이 충격받으셔서 한참 우셨대요. 시아버님은 그 길로 시골 본가로 내려가신다고 짐 싸기 시작하셨고요.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박만수가 평생 신문이나 바둑 채널만 보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강복순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는 말이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갈 무렵 어머니가 재활병원에서 보행기를 잡고 짧은 거리를 걷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한 발 더. 힘들다. 한 발만 더. 어머니가 보행기를 끌고 한 걸음씩 옮기셨어요. 오른쪽 다리가 살짝 끌리는데도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잘하셔. 지영아. 응. 엄마, 너 보러 가려고 걷는 거다. 엄마, 너희 집 가서 밥 한번 해줘야지. 어머니가 그 말을 하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저는 어머니의 보행기 옆에 서서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20분이 걸렸어요. 복도 의자에 잠시 앉아
어머니에게 종이컵에 따른 물을 건넸습니다. 엄마, 왜? 나 이혼할 거야. 어머니가 물컵을 입에 가져가다 말고 멈추셨어요. 언제? 2달 안에 결정 날 것 같아. 조정 들어가. 엄마 다 나으실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쓰다듬으셨어요.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지영아, 응, 잘 결정했다. 어머니가 짧게 그 한마디를 하시고 다시 물을 한 모금 드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잠깐 머리를 기댔습니다. 복도 천장 형광등이 환했어요. 멀리서 간호사가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어깨에서 천천히 머리를 들었어요. 이혼 조정 신청 후 약 3달이 지난 봄날, 저는 가정법원 앞에 섰어요.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굽이 낮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한지원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옆에 서 있었어요. 서지영 씨, 들어가시죠. 네, 변호사님. 법원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마치고 조정실로 향하는 복도에 들어섰을 때 끝쪽 의자에 강복순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강복순은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손에는 손수건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조정실에 못 들어오세요. 한지원 변호사가 작게 말했어요. 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저는 강복순을 보지 않고 조정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복순이 손수건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작게 흐느끼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는 것이 등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니 맞은편에 박준호와 시댁 측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박준호는 7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어색하게 비뚤어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양쪽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오늘은 양측 주장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네. 먼저 신청인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한지원 변호사가 자료를 펼쳤어요. 신청인은 7년간 시어머님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가사노동 강요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당일 친정어머님이 새벽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그날 시어머님이 신청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녹음 자료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지원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어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어디서 꼼수를 부려. 친정은 동생도 있고 너 아니어도 돌볼 사람 많은데 왜 하필 오늘이야. 당장 튀어와서 전이나 붙여.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안경을 손가락으로 한번 만졌어요. 시댁 측 변호사가 자료를 한번 뒤적였습니다. 피신청인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짧게 말했어요. 네. 본 사건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시댁 행패가 가정 파탄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사진 한 장을 책상에 올려놨어요. 엎어진 제사상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실 한가운데 굴비와 약과가 흩어진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신청인이 시댁 거실에서 제사상을 엎고 시아버지께 손을 들이대는 등 일방적인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시어머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박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한지원 변호사님 답변하시죠. 조정위원이 시선을 옮겼습니다. 네. 사진 시점은 음성이 재생된 직후입니다. 신청인은 그 음성을 들은 직후 시댁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결과로 보여드린 것이고 시아버님께 손을 들이대신 게 아니라 시아버님이 신청인을 향해 손을 드시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셨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한지원 변호사가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어요. 거실에서 박만수가 손을 들어 올리는 장면, 큰집 큰아버지가 그 팔을 잡아내리는 장면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한 번 더 굳었어요. 피신청인 측, 네. 신청인 측 주장에 대해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댁 측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박준호가 옆에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박준호가 작게 말했어요. 박준호 씨가 직접 말씀하시겠어요. 조정위원이 박준호를 봤어요. 박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가 그 말을 누구에게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정실 안에 있던 모두에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1차 조정이고 양측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한 번 더 자리를 갖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조정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강복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야, 엄마, 안에서 무슨 얘기했냐? 그년이 또 거짓말한 거 아니냐? 박준호가 강복순의 팔을 잡으려다 멈췄어요. 엄마 가자. 가긴 어딜 가. 너 변호사 똑바로 안 했지. 엄마 진짜 가자. 박준호가 처음으로 강복순의 팔을 잡고 끌었어요. 강복순이 박준호의 손을 뿌리치며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이년아. 저는 한지원 변호사 옆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어요. 며칠 뒤 한지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 결과를 들었습니다. 서지영 씨, 네. 시어머님 주거침입과 절도미수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어요. 기소유예가 뭐예요? 잘못은 인정되지만 정식 재판 안 가고 한번 봐주는 처분이요. 다만 이 처분 받았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남는 거예요. 네. 검찰 기록에 남아요. 저는 잠시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신우님 병실 소란 거는요. 경범죄로 약식 벌금형 확정됐어요. 30만 원이요. 두 분 다 형사처분 받으신 셈이죠. 저는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졸지에 두 건의 처분 기록을 떠안게 됐다는 사실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수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영아. 아버님. 내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네. 내가 며느리한테 진작에 한마디라도 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저는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7년 동안 박만수에게 들어본 적 없는 한 단어였습니다. 아버님, 우리 집사람도 충격이 큰가 보더라. 정신과 상담받기 시작했다. 네. 내가 시골 본가에 내려와 있다. 한동안은 따로 있을 거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박만수가 그 말을 한 번 더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 너도 어머님 잘 모시고 살아라.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 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사과는 받았지만 그 사과가 결혼 생활을 되돌릴 만큼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박만수라는 사람이 평생 안방에서만 살던 자리에서 한 발 나왔다는 사실이 남았어요. 큰집 둘째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계속 들어왔어요. 올케님, 어머님이 동네 부녀에 가서 또 우셨대요. 며느리한테 당했다고. 교회에서도 그러시더래요. 사람들이 좀 거리 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큰집 큰어머니가 한마디 하셨대요. 너 그러고 다니지 마라. 저는 그 메시지들을 차례로 읽으며 답장은 짧게만 보냈어요. 강복순이 끝까지 자기를 피해자로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보행 보조기를 잡고 거의 자립적으로 걸으실 수 있게 되셨어요. 주말 아침에 어머니 댁에 갔는데 어머니가 이미 거실에 앉아 신문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 일찍 일어나야지. 우리 딸 오는데. 엄마. 지영아. 응. 오늘도 너답게 살자.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어요. 평생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던 그 입에서 매일 아침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신문을 같이 들여다봤어요. 회사에서는 분기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따로 불렀어요. 서 팀장. 네. 이번 분기 평가 최상위 받았어. 정말이요. 차기 임원 후보군에 이름 올라갔다. 해외 출장 프로젝트 하나 잡혔는데 들어가 볼래? 네.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7년 동안 시댁 일정에 맞추느라 거절해온 출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일정을 봐야 할 시댁이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자리에 돌아왔을 때 김선아가 도시락을 들고 와 있었습니다. 야, 무슨 얘기 들었어? 임원 후보군 들어갔대. 김선아가 도시락 뚜껑을 들고 잠깐 굳었어요. 진짜야? 진짜야? 아, 왜? 이거 축하다. 김선아가 도시락 뚜껑을 놓고 저를 안았어요. 저는 김선아의 어깨에 잠깐 머리를 댔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누군가 박수를 한번 쳤고 곧 다른 자리들에서도 박수가 이어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두 번째 조정기일이 잡힌 날 저는 다시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강복순이 복도에 없었습니다. 박준호 혼자 시댁 측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피신청인 측 합의 가능성 있으십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시댁 측 변호사가 짧게 답했어요.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 조건 제시드리겠습니다. 한지원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책상 위에 올렸어요. 시댁 측 변호사가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준호가 직접 답했어요. 박준호 씨,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조건으로 합의하시는 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조정위원이 조정조서 작성을 지시했어요. 서기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조정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7년이라는 시간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것을 가만히 봤어요. 조정조서에 서명을 마치고 조정실을 나오는데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박준호가 복도에서 잠깐 저를 불렀어요. 지영아, 잘 가. 박준호가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는 박준호를 한번 봤어요. 넥타이 매듭이 여전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지 않았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한지원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서지영 씨, 네. 이제 진짜 새삼 시작하시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 순간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어머니의 영상통화였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서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지영아. 화면 속에서 어머니가 보행기를 잡고 거실에 서 계셨어요. 수고했다, 우리 딸. 어머니가 어눌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입꼬리가 한껏 올라가 계셨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처음으로 짧게 웃었습니다. 법원 계단에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고 있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난 가을, 저는 회사 근처에 작은 투룸을 얻었어요.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오는 집이었습니다. 이삿짐 박스 사이에서 어머니가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걸어 다니셨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저는 거실 한쪽에 미리 깔아둔 매트 위로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지영아,
왜?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냐? 어머니가 보행기 손잡이를 잡은 채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엄마, 같이 살자고 말한 게 누구야? 너지. 엄마, 그럼 사는 거지.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셨습니다. 고맙다. 엄마. 엄마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돼. 평일 아침은 어머니 재활 운동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거실에서 다리 들기 20번, 손가락 굽혔다 펴기 30번, 보행기 잡고 거실 한 바퀴 천천히 돌기. 어머니의 오른쪽 다리 끌림이 처음보다 훨씬 줄어 있었습니다. 엄마, 한 바퀴 더. 힘들다. 한 바퀴만 더. 우리 딸이 자꾸 시키네.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매일 아침 새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동생 가족이 자주 놀러 왔어요. 조카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이것저것 묻고 동생이 부엌에서 저랑 같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누나, 왜? 엄마 표정이 좋아지셨어? 그래. 누나도 좋아 보여. 그런가? 이런 누나 처음 본다. 동생이 칼로 양파를 썰며 말했어요. 저는 옆에서 마늘을 다지다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7년 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같은 시기 시댁 쪽 소식은 큰집 둘째 며느리를 통해 가끔 전해 들었어요. 올케님, 어머님 우울증이랑 화병으로 통원 치료 계속 받으신대요. 신우 형님은 본인 시댁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셨대요. 친정 출입줄이라고 그쪽 어머님이 한마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올케님 마음 쓰지 마세요. 네, 형님. 신경 안 써요. 저는 정말로 신경이 안 쓰였어요. 강복순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박미경이 어떤 처지가 됐는지, 그 모든 소식이 멀리 떠 있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박준호 소식도 가끔씩 들려왔어요. 회사 안다른 부서 동기를 통해 한 달이 건너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서 팀장, 박 차장 이번에 한직으로 발령났대요. 그래요. 승진도 누락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박준호가 7년 동안 보여준 방관의 무게를 떠올리니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회사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박준호가 저를 봤어요. 지영아. 박준호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지만 박준호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다. 저는 박준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넥타이 매듭이 여전히 비뚤어져 있었어요. 양복 어깨에 비듬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박준호가 그 호칭에 잠깐 멈칫했어요. 우리는 친구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영아, 엘리베이터 와요. 저는 마침 도착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힐 때 박준호가 한 발 다가오다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거울 같은 엘리베이터 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입꼬리가 어딘가 차분했습니다. 같은 시기 사내에서 차장 승진 발표가 났어요. 오후 3시쯤 사내 메일이 도착했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임원이 직접 호명해 주셨습니다. 서지영 차장. 네. 축하합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선아가 맨 앞줄에서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그날 저녁 조용한 식당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어요. 어머니, 동생 가족, 한지원 변호사, 김선아.
이 5사람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 좀 드세요. 우리 딸 차장이라네. 어머니가 천천히 밥을 한 숟갈 떠서 제 그릇에 올려주셨어요. 엄마, 내가 떠드릴게. 오늘은 엄마가 떠준다. 어머니가 어눌한 발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편지지에 어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손 글씨가 아직 비뚤비뚤했어요. 엄마, 이거 뭐야? 읽어봐라. 저는 종이를 펼쳐 천천히 읽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너를 며느리로만 살라고 가르친 게 평생 한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로 살아라. 종이를 든 손이 떨렸어요. 숨이 한번 갈라졌습니다.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엄마, 지영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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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우리 딸, 괜찮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셨어요. 김선아가 옆에서 휴지를 한 장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한지원 변호사가 조용히 컵에 물을 따라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동생이 조카를 무릎에 앉히고 저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휴지로 눈가를 닦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 그래라. 진짜 잘 살게. 우리 딸 진짜 잘 산다. 1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SNS에 짧은 글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름과 구체적인 정보는 다 가공해서 한 명의 며느리 이야기로 풀었었습니다. 첫 글이 올라간 다음 날 댓글이 200개 넘게 달렸어요. 저도 그래요. 이 글 보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며느리들이 매일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저는 한지원 변호사에게 의논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서지영 씨. 이거 그냥 답글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람 모아서 같이 얘기 들어보면 안 될까요? 한지원 변호사가 잠깐 책상을 내려다봤어요. 서지영 씨, 네, 제가 같이 할게요. 정말이요. 무료 상담 모임으로 만들면 됩니다. 제 사무실 회의실 쓰면 되고요. 저는 한지원 변호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이런 자리 만들 사람 우리뿐이에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한지원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3달째에는 12명이 됐고 6달째에는 자리가 모자라 추가 의자를 들여놔야 했어요. 어느 모임 날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모임이 끝나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네. 제가 언니 글 보고 변호사님 만나러 갔거든요. 그러셨어요. 이혼 조정 들어갔어요. 다음 주에 첫 기일이에요. 언니, 저 살았어요. 여자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언니 글 안 봤으면 저 진짜 죽었을 거예요. 저는 그 여자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입을 떼려는데 목이 막혔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진짜 잘하셨어요. 여자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빈 의자들 사이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비로소 다른 모양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가을 어느 주말 어머니의 보행 보조기를 옆에서 챙기며 한강공원을 함께 걸었어요. 어머니가 보조기 손잡이를 잡고 한 걸음씩 천천히 옮기셨습니다. 강 너머로 노을이 길게 번지고 있었어요. 엄마, 좀 앉을까? 아니다. 더 걷자. 정말.
오늘은 좀 더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어머니 옆에서 발걸음을 맞췄어요. 강 위로 새들이 한 줄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조기를 잡은 채로 잠깐 멈춰 노을을 보셨어요. 지영아, 응, 이런 날을 같이 볼 줄은 몰랐다. 엄마 살아있길 잘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른손 손가락이 아직 살짝 굳어 있는데도 그 따뜻함은 7년 전 어느 손보다도 분명했어요. 엄마, 천천히 더 걷자. 그러자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잠드신 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7년 전 이맘때 시댁 부엌에서 새벽 4시에 전을 부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양파 까던 손, 기름 냄새 밴 옷, 거울 속 푸석한 얼굴. 그 모든 장면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일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옆방에서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다는 한 문장을 마음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창밖에서 가을바람이 한번 길게 지나갔어요. 저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을 한 번에 쏟아낸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날 새벽까지만 해도 제가 제 사상을 엎을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고 참다 보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쓰러지신 그 새벽 알았습니다. 참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7년 전에 저처럼 새벽마다 양파를 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거울 속 자기 얼굴을 한 번만 똑바로 봐주세요. 그 얼굴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딸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입니다.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끊어내도 괜찮습니다. 늦은 결심은 없습니다. 제가 그 증거예요. 오늘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